소유권의 이제 완전 물권에 대응해서 요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교재를 보면 여기 이제 용익 물권이 있고 저기 이제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안 읽어봐도 돼요. 그 공동소유가 어떻게 성립되는 걸 이해했으면은 133페이지 보면 이제 용익 물권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용익 물권이 이제 타인의 이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이제 용익 물권 그러는데, 여기 이제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먼저 이제 객체는 요게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이제 흔히 말하는 빌려 쓰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객체는 부동산에 두는데, 그 중에서도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오직 토지만 객체가 되고, 전세권은 토지 이외에 건물 같은 것도 전세권의 객체가 되니까 객체에서는 전세권이 건물에 하나 추가된다 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 전세권을 이제 우리가 분류할 때는 용익물권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동시에 플러스 담보물권의 성격도 겸하여 갖는다는 거. 이 말이 이제 전세권에서 아주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따가 뒤에 바로 나오지만 이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걸 내가 빌려 쓰고 싶다 해서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처라고, 전세권은 이제 물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시 방법 A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전세권을 취득 이 건물을 기간 말일까지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 건데, 여기 이제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1000만 번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기해봐도 필요가 없고, 반드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뭐 하도록 되어 있느냐, 전세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지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이제 존속기한 등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전액을 그대로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도록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이 대목에서 얘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전세권자는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 전세 목적물을 전세권자가 여지없이 경매 청구하고 그 매각대금 가지고 자기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도록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 어떤 자가 내 돈을 안 돌려줄 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하고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은 채권담보로서 설정이 되는 원래 담보물권의 특색이란 말이야. 저당권처럼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렸다, 건물에 저당권 설정이다, 돈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 건물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이처럼 담보물권의 특색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참고적으로 지상권, 지역권의 경우는 경매권이나 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권의 경우만. 이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전세금 회수를 해서 전세권자가 목적물 경매하고 그 다음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다 보니까 이 경매하고 우선 변제 받는 것은 담보물권의 특색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담보물권 특색을 겸하여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용익물권을 분류를 한다. 그 이유는 뭐냐고 말이에요. 여기 전세권자도 존속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용익물권의 성질이 본체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다만 이제 기간이 만료됐는데 얘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다. 이때 이제 담보물권의 특색이 비로소 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전세권도 본질은 용익물권이다 해서 분류할 때는 용익물권을 분류를 하되 특색은 경매권하고 전세금 회수로서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된다. 요거를 사전에 딱 전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상권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지상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통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특수 지상권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통 지상권은 통상 한 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 누구나 다 맞춰요. 얘는 공짜 문제니까 여기서 틀릴 일은 없다고 말. 그래서 각종 이제 특수 지상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놈의 사람 머리통을 깨지게 만드는 각종 법정 지상권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에서도 두어 번 이미 나왔던 분묘 기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특수 지상권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구분 지상권, 분묘 기지권 내면 또 누구나 맞춰요. 합격권에 들어가서 이거 틀릴 일은 없어요. 문제는 각종 법정 지상권이라 그 말이요. 요게 이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고, 실무에서 특히 경매의 경우에도 이 법정 지상권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판례가 엄청 발달해도 있기 때문에 이 법정 지상권이 결국 당락을 좌우를 한다 그 말이야. 나머지 내가 쉬운 거는 남도 다 쉽게 맞춰요. 결국 이 법정 지상권을 누가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먼저 지상권은, 보통 지상권은 이미 다 감 잡으셨겠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그 개념에 쓰였다시피 수목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요가 쓰는 권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이 없다. 이때 땅 빌려서 건물 지으면 되니까 이때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 땅 빌려 쓰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다만 여기 보통 지상권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죠. 땅을 빌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을 하고, 이게 물권이니까 얘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면 얘가 비로소 지상권을 취득. 이게 뭐하고 가장 비싸냐, 앞에서 이미 가르쳐 줬다시피 이 경우에 건물 짓고 싶으면 토지가 없는 경우는 땅을 빌려서 여기다가 건물 지으면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지상권 대신에 뭐가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돼요? 임차권이. 다만 지상권과 임차권은 나무 토지 빌려 쓰는 권리라는 점은 똑같은데,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뭐로 되어 있어요? 채권으로.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얘가 건물 짓고 싶다, 토지 좀 빌려다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권을 선호할 것이다, 임차권을 선호할 것이다 고르세요. 당연히 임차권을 선호해요. 여기 지상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권 설정한다면 지상권 설정 잘 안 해줘요. 왜냐? 앞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얘가 지상권을 갖게 되면 보세요. 갑이 얘한테 토지를 빌려준 상태에서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했다, 소유권 넘어갔다. 얘가 소유권을 얘한테 주장해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지상권은 용익 뭐로 되어 있어요? 물권으로. 이것도 절대권이기 때문에 얘가 지상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해버려요. 근데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엄청나게 장겨.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최단 존속기간이 30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30년 동안 이 지상권자로 토지 반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당장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런 토지 매입할 일이 없죠. 그럼 역으로 얘는 땅 팔 수 없잖아요. 다 지상권은 선호를 안 하고,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지상권 대신에 임차권이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돼요. 지상권 대신에. 그 대신 요즘 이제 시험이 보통 지상권 출제가 약간 바뀌었는데, 이 지상권이 실무상으로는 본래 용도대로 건물을 짓고서 나무를 심겨서 지상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편법으로 지상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시험은 지상권이 어떻게 편법으로 활용되는가, 요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지금 깨우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 본래 용도로 건물 짓고 이럴 용도로 지상권은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주로 임차권이 대신 활용이 되니까, 채권이 성질상 임차권이 활용이 되니까, 그 대신 이제 이런 식으로 지상권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편법으로. 이런 게 요즘은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얘가 자기 토지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약답이 저당권을 설정해 들어도 목적물 점유는 누가 하느냐? 저당권 설정자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토지에 건물 지어도 상관이 없고,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빌려줘도 상관이 없고, 또 얘가 여기다 건물 지어도 상관이 없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야. 얘가 나중에 이자에게 변제를 안 하면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낙찰이 될 건데, 그러면 얘나 얘가 이 토지에 주는 건물 등은 싸그리 철거할 수 있어요. 이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그런데 이거 철거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라 그 말이요. 철거하는 것이 비용도 소요될 뿐더러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철거한다는 염두에 두고 낙찰을 받기 때문에
낙찰대금이 상당히 다운이 돼요. 그러면 여기 채권자는 저당권자는 낙찰대금 가지고 채권 회수해야 되는데 이걸 회수 제대로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알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당권자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미리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권을 박탈을 시켜버려. 어떻게 하느냐? 1억 빌려주고 얘가 토지 위에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토지는 얘가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같은 불상사를 겪고요. 그러니 여기 채권자, 저당권자가 동시에 이 토지 위에 무엇도 같이 취득을 해버리냐? 지상권도 같이 저당권자가 취득을 해버려요. 이 말 알겠나요? 그러면 토지 사용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나요? 채권자에게. 동시에 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그럼 얘가 사용 못하겠죠? 그럼 아까 같은 불상사를 방지를 해요. 그러면 실무에서 등기부를 딱 보면은 여기 채권자법 을구를 보면 나오겠죠? 을구가 소유권 위해고리 등기하니까. 을구에 보면 갑앞으로 저당권이 딱 설정하면서 동시에 동일인인 갑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볼 때 복덕방 중에 공부를 엉망으로 한 사람은 지상권을 설정해서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 채권자, 저당권자가 이 토지에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받는 값다 이렇게. 그러면 큰 착각이라고 말이야. 이거는 본래의 용도대로 지상권을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토지를 저당권 설정자 사용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채권자가 지상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당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설정이 됐고 이런 지상권을 담보지상권 거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지상권에서는 이 담보지상권이 아주 중요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당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동시 설정됐다. 이런 거를 담보지상권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나 끼우쳐야 되느냐? 얘가 1억 원을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소멸이 됐겠죠. 그러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이 돼요. 돈 받았으니까. 이 대목에서 지상권이 문제라고. 지상권은 존속기한이 엄청나게 장기이기 때문에 지상권 존속기한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권은 당연히 목적 달성했잖아요. 이거는 건물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된 게 아니고 저당 목적으로 담보가치를 확보해서 지상권 설정됐으니까 돈 갚으면 저당권 소멸, 지상권도 같이 뭐하는 걸로 봐야죠. 존속기, 그렇죠. 존속기 남아있다 하더라도 소멸되는 것 본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다 정리해놓으면 보통 지상권 개념 파악하고 실무상으로는 지상권보다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임차권 주로 활용이 된다. 대신에 지상권이 담보지상권이라 그래서 저당권 등에 설정된 거고요. 저당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지상권이 편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기에 이제 주로 우리 시험에 요즘에 출제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고 나머지는 제껴 풀어도 돼요. 그 다음 여기 특수지상권 관련해서 뒤에 넘기면 여기 이제 135페이지에 바로 뒷페이지에 구분지상권이 나와 있어요. 요거하고 또 뒤에 넘기면 법정지상권이 나와 있어요. 요거하고 그다음 분묘기지권은 지금 입문서니까 빠져있는데 분묘기지권도 여기 이제 각종 특수지상권에 포함이 되는데 분묘기지권이 이제 빠져있죠. 대신 이제 구분지상권은 한 가지 값만 시험에서 드립도 안 물어봐요. 이 구분지상권은 특수지상권에서 간단히 한마디만 해드리면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객체로서 공중이에요.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객체로 성립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구분지상권 나오게 됐는데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뭐 사소한 거 뭐 기관 외우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으니까 지금 가르쳐드린 담보지상권이라든가 지상권의 용도라든가 이런 흐름을 제대로 잡아둬야지 입문서 공부할 때 뭐 기관 지상권 존속기한 외워봐야 아무 필요 없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여기 이제 구분지상권은 자 이런 취지에서 나오게 된 거니까 시험도 이제 이거 한 개만 딱 물어봐요. 지금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갑의 토지 지하 20m, 30m 사이로 무슨 가스관 하나 매설하고 잔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하 20m, 30m라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공중이나 지하에 효력을 미치니까 여기에도 소유권이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지하라 그래서 얘가 마음대로 굴착하고 깐 매설하고 하면 안 돼요.
이 소유자로부터 이 토지를 빌려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도 소유권 흐르기 미치니까. 해서 이제 옛날 같으면 이 경우 이제 관 같은 것은 기타 공작물이기 때문에 이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조금 전에 간단히 가르쳐준 보통지상권을 얘가 설정받고 여기에 관을 묻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 지상권도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공중지하에까지 효력을 미친다 그 말이야. 그러니 얘가 지하 20m부터 30m 요것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통지상권을 설정받더라도 지상권 효력이 여기까지 다 효력을 미치니까 나머지 부분에도 지상권 효력이 미치니까 요 부분도 얘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나머지 층은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적이 지하 20m, 30m 요것만 쓸 요량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상권 효력을 미치니까 토지 소유자도 이미 빌려줬다는 거죠. 요 부분을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 이런 경우는 나머지 부분의 층은 놀리는 셈이 된다 그 말. 그러다 보니까 종래 보통지상권이 요시간편을 빌리면 토지의 입체적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 말. 이런 경우는 이 지하 20m, 30m 뺀 나머지는 놀리는 셈이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가운데가 허리가 토막이 났기 때문에 한 필지 토지라도 층층이 입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종래 보통지상권이 이런 단점이 있었다는 것. 따라서 이런 경우에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 지하 20m, 30m 요 분만을 얘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요 층만을 객체로서 성립되는 지상권을 하나 만들어내면 이 지상권자는 요 부분만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처럼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사용. 그런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층층이 나누어서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공중 20m, 30m 사이에 강고탑을 세우고자 한다. 그럼 요 층을 객체로서 A에게 또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토지를 층층이 나누어서 입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해서 나오게 된 것이 구분지상권이에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 지하 20m, 30m, 20m부터 30m 요 사이만을 필요로 하면 요 사이만을 구분해서 그래서 구분지상권을 그래요. 요 층만을 구분해서 지상권 설정 받고 이런 게 구분지상권. 그러면 얘는 요 층만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처럼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니까 또 층을 나눠서 빌려주면 된다. 이런 게 구분지상권이요. 따라서 구분지상권은 공중에요.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객체로 성립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 그러는데 요게 우리 민법에 도입된 것이 84년도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인데 84년도는 언제적 시즌이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에 지하철이 한참 개통된 시절이에요. 그러면 왜 84년도에 요때 민법을 6번째로 개정하면서 부랴부랴 구분지상권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도입한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내가 힌트를 주었어요. 수도권에 지하철이 엄청 뚫리는 시절이라고. 이 토지가 대한민국 토지가 전부 국유지는 아니죠. 일반 사유지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하철을 뚫는다 해보세요. 서울특별시나 국가가. 그러면 개인이 지금 갑이고 우리 서울특별시다. 개인 토지 지하를 서울특별시 무대포로 관통을 해서 지하철 뚫을 수는 없잖아요. 토지 빌려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지상권을 종전처럼 보통 지상권 설정받으면 이 부분까지 다 쓰는 셈이니까 땅세 부담이 엄청 나버려. 그러면 국가 재정, 서울시 재정이 고갈이 되어버려요. 그럼 비용 절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답 나왔잖아. 요 층만을 객체로는 지상권을 만들어내자. 그럼 요 층을 여기에 지하철이 지나가면 30m, 50m 요것만 빌려 쓰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땅세만 물면 되잖아. 그럼 재정 부담도 덜고. 그래 나온 것이 요 구분지상권이라고 말이야. 구분지상권 시험에서 딱 하나 물어봐요. 아까 보통지상권은 이렇게 되어 있어. 수목,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 빌려 쓴다. 여기 수목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을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토지 빌리고 잔다. 이럴 때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객체로 성립되기 때문에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이것만 계속 물어봐요. 왜냐? 공중에다가 나무 매달아 놓을 수 없잖아. 땅속에다 나무 박을 수 없잖아요. 따라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배경을 이해를 잘 하란 말이에요.
130번 제일 밑에 있잖아. 동그라미 3번이 맨날 시험 나온다 그 얘기야. 그것만 외우지 말고 구분재산권이 왜 84년도 도입됐는가, 그 지하철 때문에 도입됐다 이런 걸 위험도 배경을 좀 이해하라 그 말이야. 공부 못한 사람 주택증거 동그라미 3번 달지 그것만 외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 그게. 물론 시험은 그걸 내지만은.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생각을 하면 머리가 깨지도록 사고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 결론만 올라가지 말고. 그 다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법정지상권. 이걸 제대로 이해하냐 못하냐 또 합격이 좌우가 되니까 지금부터 있는 대로 정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보통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통지상권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상권이 성립되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 건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빌고자 한다. 그럼 빌려주라, 알았다,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여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부합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취득하고 여기에 건물 짓든가 말든가 하죠. 이처럼 이제 보통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원칙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정 지상권은 글자 그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법률의 규정의 약자가 법정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법정 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지상권 설정 계약 등기 필요 없이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인데, 여기 저 법정 지상권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보면 가로친 2번에 유형이라고 쓰여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305조, 2번 366조, 3번 가등기 나무다른 법률 10조, 4번 임목에 관한 법률 6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유형해놓고 또 가로친 3번에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되어 있죠. 그 가로친 2번을 고치세요. 이걸 현행법상 법정지상권 그래요.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에 대응해서. 그 가로친 2번에 쓰는 것 전부 민법이나 특별법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현행법상 법정지상권 요리 부른다 그 말. 그런데 가로친 3번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글자 그대로 민법이나 특별법의 규정이 없고 간섭법에서 인정이 된다. 그래서 가로친 2번하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가로친 2번 유형 그러면 안 돼. 이게 현행법상 법정지상권. 제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우측에 전부 조문이 쓰였지 않을까? 1번하고 2번은 민법에 규정이 되는 법정지상권이고 3, 4번은 특별법에 규정이 되는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싸잡아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래서 현행법상 법정지상권. 뭔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이거에 대응한 것이 3번의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이거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규정이 없다. 그 이야기고, 거기 이제 가로친 2번에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되고 실무에서 논란이 되고 경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가로친 2번 이래서 동그라미 2번이요. 366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밑에 가로친 3번. 요 두 개를 목숨 걸고 깨우쳐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주면 금방 5분 만에 깨우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이 가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불가사의한 일인데,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366조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의 스토리가 딱 이렇게 정해졌어요. 일단 이 토지하고 그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하고 건물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건물은 A, 토지는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는 셈이잖아. 그럼 원래는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죠. 지금 듣고 있나요? 줄기는 똑같으니까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고 말이야. 그러다가 어떤 사정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 이렇게 달라진다고 말할게. 그러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게 되죠. 그럼 이 건물을 원래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토지에 서 있으니까.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 A하고 토지 소유자 B하고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건물 소유자 앞으로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 등기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지기만 하면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이외에 자동으로 뭐를 갖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런 걸 법정지상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가 자동으로 내 토지 이외에 땅 사용권, 지상권을 얘가 가져버리니까 당신 왜 내 토지에 건물 갖고서 철거해라? 철거 청구 못하겠죠. 토지 사용권이 얘한테 넘어가니까. 스트립하겠나요? 이런 거를 법정지상권으로 줄기가. 그런데 집중해서 설명드려야 돼요. 설명할 때는. 그 중에서 366조는 뭐를 잘 살피냐? 방금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줄기는 똑같다고.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다가 어떤 사정에서 소유자가 달라지고 결과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게 되고 이때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인정이 된다. 요 스토리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치고 뭐한다. 요 이야기인데 항상 뭐를 살펴보냐.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을 유념해서 살펴라고.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해요. 소유자가 뭐 때문에 소유자가 뭐에서 달라졌는가? 달라지게 된 원인을 잘 살펴라고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서 중요한 366조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고 이제 저당권 하나 설정해 주는데 토지가 을 소유고 토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건물도 있었다고 말할게요. 그런데 이 을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독립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가정을 하자고. 토지 위에다만. 물론 반대로 건물 위에다만 저당권 설정해도 상관이 없고 결론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순서 뽑는다고 말이에요. 얘가 변제에 변제를 안 했어요. 저당권자는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해서 자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 못해요. 여기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만을 경매하겠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결과 경매 결과 토지는 낙찰자에게 건물은 종전처럼 을에게 소유자가 달라졌죠. 자 소유자가 뭐 때문에 달라졌나요? 그걸 항상 유념해서 보라고 말이에요.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경매 결과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나무 토지에 서 있는 셈이 된다. 토지는 병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건물 소유자에게 당신은 왜 내 토지에 건물을 갖고 있느냐? 원래는 철거 청구를 해야죠. 근데 이 썽썽이 서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게 한 지상권 설정 계약 체란 적 없고 얘 앞으로 토지 위에 얘가 건물 소유자요. 얘 앞으로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달라지기만 하면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상에 자동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걸로 본다. 요게 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법률에서 자동으로 지상권 취득한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토지 낙찰자는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철거 청구 못해요. 능파겠나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엄청나게 존속된 장기예요. 그럼 이런 토지를 낙찰받을 때는 반드시 뭘 감안해야 돼요? 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니까 내 토지 외에 지상권을 취득하니까 나는 얘한테 건물 철거 청구 뭐한다. 이걸 감안하고서 낙찰을 받아야 돼요. 낙찰자금 사정없이 다운을 시켜서 죗값 주고 다 받으면 박살나는 케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이 이런 경매 경우에 엄청나게 중요한데 요게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케이스로서 366조 법정지상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또 실무에서 시험에서 중요한 민법에는 규정이 없이 강습법에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요거는 이제 비교를 해보라. 요 두 개가 시험에 집중 나오니까 실무에서도 경매에서도 요 두 가지만 갖고 놀면 웬만한 일처는 다 가능하니까 또 자 토지하고 건물이 또 동일인 갑소예요. 이렇게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였어요. 그런데 이 갑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지를 아니하고 토지만을 을에게 매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매매를 통해서 토지는 매수 을에게 건물은 그대로 갑에게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는 셈이니까 매수는 매도한테 철거해라 요구해야 되지만 아까 뭐라고 딱 전제했어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지를 아니하고 매각을 했다라고. 그러니 이거 철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지 아니했다 그 말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토지를 매수하되 종전처럼 얘한테 토지 사용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요. 물론 땅세는 받는 것이고 이 말 듣겠나요? 그러니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지를 않았으니까 요거 철거해서는 안 되고 토지 사용권을 얘한테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도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에 얘가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등기한 적이 없지만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지기만 하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당연히 법정 지상권이 인정. 이게 대한민국 간섭법이다. 그래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하고 그럼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도 갖게 되니까 토지 매수인 토지 소유자는 철거 청구 못합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자, 비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스토리는 비슷하죠.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소유자가 달라졌다 똑같죠. 그럼 뭐가 차이가 나요?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이 다르죠. 요거는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랐다. 요게 366조 법정지상권. 요거는 뭐 때문에 소유자가 달랐다?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랐다. 그런 걸 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쉬워. 감 잡았다 치고 그 다음 여기 지역권은 출제 비중이 가장 낮아요. 여기 지역권은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실무상으로 별로 활용이 안 돼요. 여기 지역권이 실무상으로 별로 활용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개념을 보면 이게 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나무 토지 사용하는 권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한다 말이에요. 여기에 갑질했다고 개념만 알면 되니까 시험에서는 2년에 한 번 정도나 나오니까 출제 비중은 극히 낮다고 말이에요. 지역권은 여기에 이제 갑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을지가 있어요. 을소유 토지가 여기에 공로 도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갑이 을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도로에 출입할 수가 없다. 개론으로 말하면 맹지 같은 거 이런 게 우리나라는 토지가 억수로 많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도로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하면 이 토지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죠. 따라서 갑지의 편익을 위해서 편익을 한다고 말은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에 출입이 가능해야 되고 이때 이 도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사용한다. 이런 거를 지역권 그래요. 따라서 이 갑이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토지를 을로부터 사용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을하고 이 토지를 사용하는 지역권 설정 계약체라고 얘 앞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요 갑 지역권자가 요 부분의 토지를 사용 도로에 출입이 가능하게 되고 도로에 출입하게 되면 이 토지의 효용가치가 높아져요. 이처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이때 이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글자 그대로 요역지에 그래요. 이렇게 여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에 그라고 이렇게 이때 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피라 되지만 승역지는 얘가 저 통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전부 통행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승역지는 한 필 일부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게 지역권이에요. 근데 지역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달리 설정 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일정한 목적 그런데 이거는 통행을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되는 케이스죠. 설정 목적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얼른 생각하면 지역권이 엄청나게 다용도로 우리 실무에서는 활용될 법하지만 실제로는 설정 목적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낮고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지역권을 얼정 때 활용하는가 이걸 잘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나중에 저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에 요 갑의 을지를 통하지 않고도 공로에 출입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이 지역권보다도 지역권을 취득하고 통행하는 경우보다도 상림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 상림권에 의해서 통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 지역권 대신에 상림권이 지역권의 기능을 대부분 대신해 버려요. 실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권이 별로 활용이 안 되는데 이 말은 지금 공부한 사람 빼놓고는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가르쳐 주기로 하고 여하튼 간에
이 지역권은 실무상으로 활용 빈도가 낮다 보니까 출제 비중도 당연히 낮고, 민법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는 옛날엔 요게 5년에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출제 빈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2년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 빈도가 다른 것보다 낮죠. 이렇게 등기법 시험에서도 중시가 안 되고 딱 이 정도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문제인데 여기 전세권이 옛날에는 한 문제 정도가 아주 쉽게 나왔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 전세권을 모르더라도 중개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무상으로 별로 활용이 안 됐으니까. 그랬던 것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주거용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불문하고 전세권이 활용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전세권이 실무상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 그만큼 분쟁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례가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 경향이 바뀐 것이 전세권이에요. 지금은 어떨 때는 두 문제가, 그것도 시험 난이도가 사법고시 버금가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옛날 기출문제 보고 향수에 젖어서 어용경하면은 손 못 대니까 최근에 판례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뭘 지금부터 깨우쳐야 되냐 그러면은 아까 전세권은 대충 가르쳐 줬으니까 이 전세권하고 비스무리한 거, 이 전세권은 현행 민법상 여기 물건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따라 이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물건이니까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 건물을 얘가 빌려 쓰고 잔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반드시 물건이니까 등기해야 돼요. 이렇게. 물론 전세금 지급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전세권 취득하면 요게 이제 용익물권의 전세권이니까 얘는 기간 만료시까지 이 건물의 이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고, 기간 만료되면 얘는 건물 반환, 얘는 전세금 반환 땡, 요게 전세권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용익물권 전세권하고 용어가 비스무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색이 중개사 공부 정도 하면은 구별은 좀 하고 사시라고 말이야. 근데 시험 보기 정말 끄도 구별 못 해가지고 말을 몇 번씩 하게 만들어요. 말을 몇 번씩. 시중에서 지금 가능적으로 해지고 있는 전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이거하고 비스무리하다고 말이야. 이 건물 얘가 빌려 쓰고자 한다. 빌려주라 해서 흔히 말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요. 물론 이 경우는 등기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등기 안 하고, 물론 전세금이라 그래서 지급을 딱 하고 이렇게. 그다음 기간 만료시까 얘가 빌려 쓴 건물 사용하고 기간 끝나면 건물 판하고 여기 전세금, 실제로는 보증금입니다. 요거 돌려받고 우익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말만 전세란 말이 들어갔지 요거는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 표현을 보면 이게 미등기 전세라 그러죠. 근데 이게 명칭은 전세란 말이 들어갔지만 요거 민법으로 말하면 임대차 계약을 말해요. 따라서 의리 취득한 권리는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은 앞전 시간에 우리가 채권이라고 배웠죠. 따라서 요 전세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확히 구별해서 써야 돼요. 학자들은 요게 실제로 민법으로 말하면 임차권을 말하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요 전세라고 하는 것을 채권적 전세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러면 채권적 전세라고, 요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것을.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도 정확히 구별해서 써야 돼요. 우리가 민법 물권법 시험에 배우고자 하는 용익물권 전세권은 글자 그대로 전세권이라고 표현해요. 그 대신 시중에서 가능적으로 해주는 전세라고 하는 것, 요거는 실질 임대차를 말하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전세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자? 채권적 전세라고. 그런데 이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것, 지금도 이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채권적 전세가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뭐 때문에 우리나라 나오게 됐냐 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해외 독립투사들, 동포들이 대거 대한민국에 귀국을 했어요. 이어서 6.25가 터졌어요. 6.25가. 그러다 보니까 이북 동포가 대거 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전쟁통에 그남동 매체했던 주거용 건물은 다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건물은 몇 채 안 남았는데 여기서 살아야 될 사람은 억수로 많았다. 해외 동포 귀국하고 이북 동포 남아다 보니까 이 와중에 결국 집이 없는 사람은
나무 건물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겠죠. 이 와중에 나오게 된 것이 여기 밑에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다. 이런 와중에 해방이 되고 6.25 전쟁 통해. 그런데 요게 이제 1950년대에 1950년 자유당 시대죠. 요때 이제 이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회 문제를 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만 본다면 앞에 다 가르쳐 줬으니까. 요 경우에 이제 갑이 이 건물을 얘한테 빌려줬어요. 얘는 이제 채권적 전세권을 취득, 흔히 말 임차권을 취득했어요. 보증금도 딱 주어놓고. 그런데 갑이 을에게 빌려준 건물을 제3자 병에게 매각해서 얘한테 소유권 넘어갔어요. 임대차 존속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설명하는지 이제는 알겠죠? 얘가 소유권 주사 반환 청구하면 얘는 임차권 주사 반환 거지를 뭐하지 않을게.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존속기간 만료되지만 명도하고 거리에 나왔고 얘가 보증금도 안 들어주고 36개 납부하더란 말이야. 이게 채권적 전세가 큰 사회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보증금도 안 주고 36개 납부라. 얘가 부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지금 채권적 전세다 보니까 민법으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 임차권을 말해요. 요거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잖아. 이게. 부호가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년대 내내 사회 문제가 됐다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현행 민법,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민법은 이게 참 아픈 역사인데 45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첫 시간부터 가르쳐줬죠.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단 몇 년 만에 민법을 우리 국회의원 손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법이 시행된 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60년 1월 1일부터 우리 국회의원 손으로 만들어진 현행 민법이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50년대 말까지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일본 민법이 이게 참 비극인데 일본 민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시행이 됐어요. 50년대 말까지 해방이 되어 15년 뒤까지 일본 민법이. 그러다가 60년 1월 1일부터 현행 민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요 현행 민법을 제정을 하면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구동성은 아니고 대다수 학자들이 이런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 이 부동산 이용권자의 이용권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들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 부동산 이용권자 이용권을 강화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용익물권 전세권이었다고 말할게. 그러면 전세권이 얘한테 설정이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세권 설정 계약처럼 요거는 물거니까 등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전세권 취득하면 보세요. 이렇게 양도가 됐다. 소유권 취득했다. 또 얘가 소유권 주사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제는 전세권자가 뭐 해버리죠. 물건이니까. 전세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하겠죠. 기간 끝날 때까지 건물 사용하고 기간 만료되면 아주 중요한 판례지만 전세금도 누구로 또 돌려받는가? 얘 말고 새로운 소유자 이제로부터 전세금도 돌려받으니까 용익물권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요 등기까지 갖췄을 때 설정이 되면 이 전세권자가 완벽하게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 부동산 이용권자 이용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채권적 전세를 물건으로 성격시키는 것이 전세권 용익물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전세권을 현행 민법에 도입을 할 때 일부 학자는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 소유자다 전세권 설정해주고 싶어요? 옛날에 안 해줘요. 왜냐?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얘가 전세권 주장해서 얘한테 반환 거절해요. 그럼 보세요. 저번에 가르쳐줬다. 얘가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매수를 했다. 이런 애들은 얘한테 반환 못 받잖아요.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그럼 이 건물 매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얘는 이 건물 못 팔아먹어요. 따라서 이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극력 기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 건물 소유자들이 이걸 선호를 안 하게 되면은 실무상으로 이게 전세권이 활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말로가 법에 도입을 해놓냐고.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이 전세권을 도입하는 걸 일박기를 방지를 했는데 대다수 학자들이 아니다. 지금은 그때 50년대요. 지금은 전세권이 다시 하기요. 제 입에서 전세권, 책에서 전세권 그러면 용익물권 전세권을 말해요. 여기 시중에서 가능적으로 전세는 채권적 전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물어볼 때 정확히 구별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하나 물어본 거 보면 합격 불합격 그 자리에서 판정을 딱딱 내려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전세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 머리 돌아보고 싶은 거야.
다시 내가 쳐다봐요. 둘 중에 뭐 물어보는가 이게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야 답을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쳐다보면 눈치를 채야 돼. 아, 선생님이 뭐 물어보는 걸 나한테 눈으로 묻고 그냥 그럼 전세권이 이렇게 또는 채권적 전세 이렇게.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럼 내가 대답 안 해주고 한참 쳐다보고 있어. 같이 이렇게. 침묵이 한 5분 가. 그걸 계속 쳐다봐도 몰라. 못 알아채. 그냥 전세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해 주냐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용어 지금도 정확하게 쓰셔야 돼.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니까. 전세권이냐 채권적 전세 이렇게 그냥 전세권이냐 전세요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 선호를 안 하면 이걸 말하고 법에 도입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 학자들이 지금은 50년대요. 이 전세권이 별로 활용은 안 되더라도 먼 훗날에 가면 전세권이 얼마든지 활용될 여지가 있으니까 미리 도입을 해놓자 이리 주장을 해서 이게 60년 1월 1일 현행민법 시행 시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 양반들 예상대로 이게 전세권이 건물 소유자들이 기피를 하다 보니까 활용이 안 되다가 1970년대 말부터 아파트가 엄청나게 건축이 됐어요.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여기 전세권은 토지 이외의 건물도 전세권을 격자선다고 그랬죠. 근데 과거 예를 보면 이 건물은 대부분이 주거용 건물이었네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 들어서 이제 상가 건물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해 주지만 근데 이제 이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용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권이 전세금이 워낙 이제 다액이다 보니까 전세권이 서서히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82년도에 우리 시험에 들어간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을 빌려 쓰고자 한다. 자, 이게 주거용 건물이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82년도부터 이 사람이 특별법에서 보호가 돼. 임차인이 특별법이 시행됐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주거용 건물이다 보니까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체라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빌려 쓰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하죠. 이 경우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니고 민법, 물권법,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더라 그 말이야. 똑같이 나무 주거용 건물을 빌려 쓰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주택임대차나 건물 전세권이나 나무 주거용 건물 빌려 쓰는 건 똑같은데 요거는 특별법에 요거는 민법에 규율 법리가 달라지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법을 시행한 2년 뒤에 그때가 84년도인데 요때 민법을 6번째로 개정하면서 이때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전세권에 대폭 도입을 해서 양자를 동일한 법리로 규율하자 민법을 개정을 했어요. 해서 지금도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은 여기 건물 전세권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최단 존속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1년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기가 2년이지만 이때 당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1년이었어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2년 늘어났지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법정갱신제도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건물 전세권 도입해서 건물 전세권도 똑같은 법정갱신을 인정하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도입을 해서 84년도에 전세권을 대폭 개정을 했고 이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용 건물 있잖아요. 영업용 건물을 빌려서 장사하는 영세 상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법의 보호받기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 왜냐? 지금 건물 상가 건물 소유자들이 이 상인들이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면 또 강력 기피를 해서 전세권 설정 안 해줘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임대차 격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특별법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차님 이 주택임대차법은 주거용 건물 안 쓰면 적용이 되니까 이 영업용 건물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 여기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건물 소유자가 기피하니까 보호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특별법도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보호가 안 되고 그래서 영세 상인들이 보호밖에 방치됐었는데 다행스럽게 2001년도부터 그때 11월 달이죠. 이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새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 임차인들도 이제는
특별법에서 보호가 되더라면 2001년도 1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상가 건물 주인들이 얘네들한테 전세권 설정 중에 강력 기피를 했었다고. 근데 이 특별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상가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 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옛날처럼 기피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나요? 전세권 설정 안 해줘도 특별법에서 보호가 돼버리니까 굳이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거용 건물이든 영업용 건물이든 건물 주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전세권 설정해달라 그러면 전세권 설정해줄게, 이렇게. 따라서 실무에 나가서 보면 또 한 번쯤 계약 체결해 본 사람 알겠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동시에 뭐 또 설정받던가요? 전세권 설정받는 경우 많이 있죠, 요즘에. 상가 건물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건물 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기피를 안 하니까. 기피해봐야 어차피 이 사람도 특별법 다 보호가 되어버려. 이 말 알아듣겠나요? 전세권 설정을 기피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까지도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 그 말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묻는다고 말이에요. 자,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중개업자들이 전세권을 저는 몰라도 중개업자 지장이 없었어요. 전세권이 별로 활용이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세권이 빈번하게 설정이 돼요. 건물 주인들이 당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 설정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빌려 쓰는 사람은 법을 안 배웠다고 말해요. 중개업자는 법 공부한 사람 물어봐요. 내가 전세권까지 설정받으면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거 대답 못해주면 옆집으로 가버려.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니까. 밥 먹는 집 아니니까. 무슨 장점이 있을 것 같나요? 지금 특별법에서 건물 빌려 쓰는 사람 다 보호가 돼요. 주택임대법은 상가금들 임차보호법이다. 근데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뭔 뛰어난 장점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빌려 쓰는 사람들 특별법에서 보호가 되면 전세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도 생긴다고 말이야. 전세권 설정이면 해줄게 이렇게 해요. 그럼 전세권 설정이 되면 뭔 장점이 있냐고 내가 묻는 거야.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우리 민법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지금도. 그걸 설명해 줘야 된다고 말이야. 힌트를 주면 이런 거예요. 말 많이 하면 공산당이고 그 실력 없는 거야. 여러분한테 뭐 물어볼 때 주절주절 하면 그 실력 없어. 딱 핵심만 꼽아서 이야기하면 대답하면 돼요. 요 차이점이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보증금 1억을 주고,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다 그 말이에요. 능파겠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계약서 등기를 해서 얘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된데 얘가 똑같이 전세금 1억, 전세금 반환 지체하고 있어요. 상파겠나요? 자, 위에 임대차 경우는 얘가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보증금 안 돌려주고서 기간 끝났는데 그럼 어쩌면 소송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고 그 다음에 승소 판결 확정이 되면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 건물을 강제 경매를 해야 돼요. 이 소송까지 제기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소액사건 심판부에서 심판하도 됐으니까 1년이 난다. 1개월 정도면 소송이 대충 끝나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밑에의 경우는 얘가 기간 끝나 전세금 반환 지체한다. 예. 이것도 소송해야 돼요? 그러죠. 그거예요. 그거. 이거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얘한테 뭐가 인정이 되냐. 경매권 인정이 돼. 이런 걸 이미 경매라 그래요. 소송할 필요가 없어. 얘가 바로 경매 부르면 돼요. 그럼 우선 변제 받아가면 돼. 뭐가 편해요? 전세권이. 요 전세권자에게는 전세권 설정자 전세금 반환 지체하면 경매권 인정이 된다. 이 경매를 이미 경매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실무 시간에 여러분 자세히 배웠지만 요 임대차처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확정이 되면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독자적인 존재 이의가 전세권자에게는 나중에 전세권 소멸시에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지체하면 얘가 바로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게 뛰어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들이 어쩌요? 전세권 설정해주면 기간 끝나면 눈치를 봐. 왜 눈치 봐요? 바로 경매 들어가 보니까. 경매 딱 들어가면 이 건물 등기부에 경매 들어갔더니 등기가 돼요. 그 순간부터 건물에 똥값이 돼버려.
이거 죗값 주고 살 사람 없죠? 경매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걔 박살나 죽이냐. 그러니까 달달달 떨어. 눈치 보고. 근데 위에는 어째요? 임대차냐? 친척도 안 해. 그냥 보증금 줬어. 그럼 얘가 그러잖아요. 복덕방에 그거 빼놓고 네가 알아서 찾아가 그러잖아요. 이 나쁜 새끼 아니야 이게. 네가 복덕방에 내놓고 보증금 받아서 네가 가져가라고 그러잖아. 들은 신척도 안 하고 밑에는 바짝 쫄아갖고 눈치 보면서. 그 차이라고 말이에요. 요거는 얘가 경매하는 것이 제일 무섭잖아. 집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요거는 경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경매 들어와 버리고. 요 밑에는 전세권 설정면 얘가 발발 떠는 거야 이게. 그걸 좀 가르쳐 주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분만 더요. 여기 제한물권 중에 마지막 남은 것이 담보물권인데, 여기 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앞에 얘기했지만 질권은 우리 시험에 제외하고 저당권 2개만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 이제 이 담보물권에서 기초 몇 가지만 닦아두자면 나중에 미리 알아둬야 되니까, 그래야지 공부할 때 편하니까. 여기 담보물권 저기 143페이지 보면 채권 담보제도가 필요한 건 쉽게 말하면 돈 빌려줬는데 그 채권을 용이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담보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수에서 읽어보면 되고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담보종의 인적담보, 물적담보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물적담보예요. 요거는 이제 뭘 말하냐 그러면 이런 걸 말한다 말이요. 이 채무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돈 1억 원을 갑으로부터 빌린다고 말이요. 그런 다음에 얘가 내 빌려줄게, 너를 못 믿으니까 요 1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나 제공해라. 그래서 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면 이처럼 특정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이 위에다가 부동산 같으면 얘가 저당권이자 설정을 받겠죠. 그러다가 변제하면 얘가 담보로 제공한 특정 재산을 환가, 경매 처분해서 이 매각된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우선 변제를 받죠. 이런 거를 물적 담보 이렇게 하기로. 채무자 특정 재산 위에 이런 담보물건들 취득한 다음에 얘가 변제를 안 하면 그 물건을 경매 처분해서 다른 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그러니까 채권 회수를 확실히 할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물적 담보 그러는데, 이 물적 담보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책에는 빠졌지만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물적 담보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권 이전의 법례에 의한 물적 담보제도가 있고, 하나는 제한물권의 법례에 의한 물적 담보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거는 뭐냐? 소유권 이전의 법례에 의한 물적 담보는 뭐고, 제한물권의 법례에 의한 물적 담보는 뭐냐? 위에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을이 갑으로부터 또 1억 원 빌리고자 한다. 이때 채권자가 담보 제공을 요구를 했더니 채무자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변제에 변제를 못하면 내 2억짜리 토지로 대신 변제할게 미리 약속을 했어요. 이런 거를 본래 급부에 가르면서 다른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대물 변제를 하고, 미리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물 변제 이야기라 그래요. 내가 장래 1억 원 변제 못하면 내 2억짜리 토지로 대신 변제하겠다 미리 약속.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이러한 약속을 했지만은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예약에 따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2억짜리 토지 위에 채권자 앞으로 미리 가등기를 딱 해놔버려. 이렇게 가등기를. 그런 다음에 실제로 얘가 변제를 못하면 얘는 1억 대신에 2억짜리 토지에 대해서 미리 가등기 해뒀죠. 그러면 가등기 한 다음에 뭐 해버리면 돼요? 자기 앞으로 본등기 함으로써 1억 대신에 2억짜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소유권 이전의 법례와 물적 담보를 하고, 요게 이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해서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시간 중에 자주 언급이 되겠지만 가등기 담보 요리 이야기를 해볼게. 그런데 이런 소유권 이전의 법례와 물적 담보는 한눈에 보더라도 폐단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채권자가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야. 1억 빌려주고 2억짜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대신 취득하니까 폭리를 취하죠. 그래서 이런 소유권 이전의 법례와 물적 담보 경우는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하나 제정이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소유권 이전의 법례와 물적 담보
여기에 해당되는 칠판에 예에 들어준 가등기 담보라든가 또 시간 중에 자주 나오는 양도 담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민법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 특별법의 규제를 받고 요거는 이렇게 규제를 해요. 지금 요 경우에 채권자 폭리 규제하는 방법 빼기 하면 돼요. 여기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것 요거를 이제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서 청산금이라고 하는데 요걸 채무자에게 반환해주면 폭리가 규제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 의하면은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번등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으면 가등기가 번등기 못한다. 이렇게 규제를 해요. 이 법이 특별법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이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의 법리와 물적담보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얘가 저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얘가 자기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서 얘한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제한물권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 경우는 이 1억 원이라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이라고는 뭘 설정해 줬다. 제한물권을 설정해 줬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제한물권을 법리한 물적 담보. 따라서 여기에 담보물권이 곧 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한물권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담보물권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여기 제한물권을 법리한 물적 담보에 해당이 되고 이 경우는 얘가 변제 안 하면 여기 저당권자는 목적물 경매에서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는다. 요렇게 수토로가 전개가 돼요. 요거는 우리 민법 물권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이 담보물권의 성질 중에 이제 시험에서도 기초를 하도 물어보니까 부정성, 수반성, 불가함성, 물상대가 있는데 요거는 미리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부정성이란 말은 오늘 이 시간 나왔고 저번 시간 나왔지만 자 간단하게 이런 걸 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갑으로부터는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의 채권자에게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과 같은 모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종속된 성질을 갖는다. 요걸 부종성 그래요. 따라서 아까 앞에서 나왔다시피 우리 시험에 기초로 많이 물어본다고 했죠. 얘가 변제를 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되면 저당권은 따라서 자동 소멸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저당권 등기를 굳이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 하지 않더라도 자동 소멸되니까 187조가 적용된다. 요 말이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반성은 이 부종성 때문에 수반성이 인정이 되는 건데 이런 이야기요. 여기 담보물권은 이제 피담보 채권에 종속된 성질을 갖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이 된다. 이런 거를 수반성 그렇게.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요 1억 원을 빌리고 여기 이제 100평짜리 100평방미터짜리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1억 원 중에서 절반 5천만 원을 변제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100평방미터 위에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절반을 변제하면 여기 저당권도 이제는 절반 위에만 효력을 미치는가 그 얘기인데 만약에 절반을 변제했다고 해서 저당권 효력이 목적물을 절반 위에만 효력을 미치면 이것만을 경매해야죠. 그러면 담보물권 효력이 약해져요. 얘가 나머지 돈 쉽게 안 갚는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불가분성은 피담보 채권 전부가 소멸이 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불가분물적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얘가 1억 원 전부를 변제하지 않는 한 저당권은 여전히 목적물 전부에 효력을 미치니까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그래야 담보물권 효력이 강해진다. 요게 불가분성이고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집중 출제하는 것은 물상대예요. 요거는 이제 한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물상대가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물상대 어려운 한자는 없는데 요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저 물상대는 이런 걸 본다. 여기에 시험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부종성하고 물상대가 가장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이런 걸 말하는데 이 을이 이제 또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돼서 이렇게 그러면 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경매해서 그 누구보다도
매각당하면서 우선 변제 받는 자. 예를 들어서 이자가 또 돈을 빌려서 A, B, C 일반 채권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당권을 설정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얘는 돈 빌려주고 건물에 저당권 설정 받았고, 그러면 얘는 이걸 경매 들어가면 얘네들보다도 얘가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경매되면서 얘는 돈 뜯길 일이 없다. 얘네들은 그냥 돈 빌려주는 애들은 돈 뜯길 수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 건물을 제3자 A가 불을 내서 멸시를 시켜버렸어. 이렇게 멸시를. 그러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인 건물을 경매해서 이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는 못 받겠죠. 그 대신 얘가 지금 이거 불리게 되면은 저당 목적물 소유자, 채무자, 얘는 가해자 A를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야죠. 원래 이 건물을 경매했더라면 이 매각된 가지고 얘는 그 누구보다 우선 변제 받은 자니까 이게 불이 나서 멸시를 됐고 목적물의 값어치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으면 얘가 얘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금 가지고도 얘네들 또 눈독 들이니까 손해배상 가지고도 얘네들보다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된다면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위에, 뜻풀이하면 저당권 흐름은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윗상자, 가치 변형물 위에 대위, 저당권은 대신 효력을 미친다. 이런 걸 물상대 그래요. 따라서 원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이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손해배상 조건 위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결론, 얘가 받을 손해배상금 가지고도 일반 채권자 얘네들보다는 얘가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이런 거를 물상대의 그래요. 이렇게. 따라서 물상대의 가장 핵심은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면서 물상대가 인정이 된다. 요거 하나 깨우쳐야 된다는 거. 왜냐? 요거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자니까 이걸 경매할 수 없게 됐으면 이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이것부터라도 얘네들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 인정되는 것이 물상대이기 때문에 담보물권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거 유치권하고 저당권이다. 물론 질권도 있지만 이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의 경우는 담보물권의 성질 중에 물상대가 인정이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말은 바로 유치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물상대는 핵심이 우선 변제권을 보장하면서 인정되는 담보물권의 성질이다. 그러니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물상대가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 핵심이다. 뭐 책에는 빠져있지만 개념만 쓰여있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얼굴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그죠? 집에 가셔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이 책은 안 봐도 돼요. 그 대신 정 시간이 없더라도 그 21페이지 프린트물 나눠준 거 있죠? 권리 주체 객체 써진 거 그거를 몇 번씩 읽고 오셔야 돼요. 시간이 정 없더라도. 그 다음 여력이 있으면은 지금 가르쳐 드린 데까지라도 그냥 계약백 담보물권 나머지는 이제 저당권 같은 거 시간 주고 자주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대충 감을 잡으니까 요 계약법 같은 걸 제일 쉽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이제 공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더라도 여력이 있으면 지금까지 가르쳐 준 교재에 있는 거 그 흐름만 좀 이해를 해두고 오라고 말이야. 그래야 다음에 공부할 때 할 수월하니까. 사소한 그 법률 용어 아까 오늘 소멸시도 가르쳐 줬죠? 이전보다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또 배우시면 돼. 그 대신 흐름,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 행위가 성립된 것 같은 요 과정 이런 것만 좀 깨우치고 오라고 말이야. 사소한 건 다 이전보다 상관이 없으니까. 그 21페이지 요거는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요걸 꼭 읽고 오셔야 되고. 내년에 올 연말하고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는 1, 2차 통째로 합격을 해서 내년 이맘때 여행도 가고 공부한다고 가족들 다 팽개치고 그럴 일은 없어야 되니까 내년까지 또 이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1, 2차 통째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1차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2차까지 통째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내년 이맘때쯤 내년 이맘 진짜 웃을 일 정말로 돼요. 그게
좀 믿으세요. 정말 돼요. 뭔만 하면 되냐? 민법만 좀 잡아놓으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민법을 못 잡으면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줄거리 잡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잊어버려도 돼요. 줄거리만 해. 내년 이맘때쯤 그것도 고득 전문으로 좀 합격해 나가자고 말이야. 고득점으로 해. 올 연말 잘 보내고 건강한 몸으로 오세요. 고생 많이 했네 오늘.